프란체스카는 몇몇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제외하면 지역사회와 완전히 발을 끊고 살았다.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 입방아를 찍곤 했다. 그녀가 로즈먼 다리 옆에 서 있는 것을 자주 봤다는 이야기를 수군거렸다. 노인들이란 그렇게 별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말했다. 그리고는 이런 설명에 스스로 만족했다. 1982년 2월 2일 우편국 소속 트럭이 그녀의 집 드라이브웨이로 들어섰다. 그녀는 물건을 주문한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당황해하면서 소포를 받았다고 서명을 하고 프란체스카 존슨 RR2 윈터셋 아이오와 50173 이라고 적힌 주소를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회신인 주소는 시애틀의 어떤 법률사무소로 되어 있었다. 깔끔하게 포장한 소포는 추가 보험 처리가 되어 있었다. 프란체스카는 소포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안에는 상자가 3개 들어있었고 스티로폼에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한 상자 위에는 작은 봉투가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다른 상자에는 그녀의 주소가 적힌 법률회사 봉투가 붙여져 있었다. 프란체스카는 법률회사 봉투를 뜯어서 열어보았다. 손이 떨렸다. 1월 25일 1982 프란체스카 존슨 여사 RR2 윈터셋 아이오와 50273 존슨 여사, 우리는 최근에 작고하신 로버트 킹케이드란 분의 유품을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프란체스카는 편지를 식탁 위에 떨어뜨렸다. 밖에는 겨울 들녘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바람에 옥수수 줄기와 구루터기가 함께 날려서 전선에 걸쳐지는 모양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편지를 읽었다. 우리는 최근에 작고하신 로버트 킹케이드란 분의 유품을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오, 로버트, 안 돼요. 그녀는 나직하게 외치며 머리를 숙였다.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는 계속 읽을 수 있었다. 단도직입적인 법률 용어와 분명한 표현에 화가 났다.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해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투. 그러나 유성꼬리를 타고 날아다니던 표범은 그 힘은 8월의 어느 더운 여름날 로즈먼 다리를 찾았던 무당 같은 사내는 헬이라는 이름의 트럭 받침대에 서서 아이오와의 농장 앞길의 먼지 속에서 죽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뒤돌아보던 그 남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편지는 1000페이지쯤 되어야 했다. 진화의 가지 끝에 대해, 자유의 상실에 대해, 겨울의 옥수수 줄기처럼 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카우보이에 대해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마땅했다. 그가 남긴 단 한 장의 유서는 1967년 7월 8일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는 동봉한 물건을 당신께 전달하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만일 당신을 찾을 수 없다면 물건은 소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 동봉한 편지라고 적힌 것은 그가 1978년 우리에게 남긴 당신에게 보내는 메모입니다. 그가 봉투를 봉인했고 그 이후로는 개봉된 적이 없습니다. 킹케이드 씨의 나머지 유품은 소각되었습니다. 그분의 요청에 따라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뼈 또한 그분의 요청에 따라 부인의 집 근처에 뿌려졌습니다. 그 부근이 로즈먼 다리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성실한 변호사 알렌 B. 퀴펜. 그녀는 숨을 멈추고 다시 눈을 훔쳤다. 그리고 상자에 든 물건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프란체스카는 작은 봉투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고 있었다. 올해 다시 봄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확실히 알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손을 넣었다. 은 목걸이가 나왔다. 줄에 달린 메달에는 긁히긴 했지만 프란체스카라고 쓰여 있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걸 줍는 분은 RR2 윈터셋 아이오와 미국의 프란체스카 존슨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은팔찌는 휴지에 쌓인 채 봉투 제일 밑에 있었다. 팔찌에는 종이 한 장이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글씨였다. 흰 나방이 날개짓을 할 무렵 다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으시면 오늘 밤 일을 끝내고 들르세요. 로즈먼 다리에 붙였던 그녀의 메모. 킹케이드는 추억을 위해 그것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프란체스카는 그가 가진 그녀의 물건이 유일하게 그것 하나뿐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가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는 그것뿐이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흐려지는 필름의 감광 유제에 그녀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는 했지만 로즈먼 다리에 남긴 작은 쪽지. 그것은 오랫동안 그가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기라도 한 것처럼 얼룩지고 구겨져 있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미들강 언덕에서 그다지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는 몇 번이나 그 쪽지를 읽었을까? 어딘가로 날아가는 논스톱 비행기 안에서 흐릿한 독서등을 켜놓고 앉아서 쪽지를 펴들고 있는 킹케이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호랑이 원산지의 나라, 대나무 오두막 바닥에 앉아서 손전등 불빛으로 쪽지를 읽는 모습도 떠올랐다. 벨링햄의 비오는 밤, 쪽지를 접어서 한켠으로 치워두고는 어느 여름날 울타리 기둥에 기댄 여자의 사진이나 해질녘 지붕 있는 다리에서 나오는 여자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모습도 떠올릴 수 있었다. 상자 3개에는 렌즈가 달린 카메라가 한 대씩 들어있었다. 움푹 들어가거나 긁힌 자국이 많았다. 카메라 한 대를 돌리자 파인더에 니콘이라는 상표가 눈에 들어왔다.
니콘 라벨 바로 왼쪽 위로는 F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시더 다리에서 그에게 건네줬던 바로 그 카메라였다. 마침내 그녀는 그가 쓴 편지를 개봉했다. 편지지에 길쭉한 글씨로 써내려간 편지는 쓴 날짜가 1978년 8월 16일로 되어 있었다. 친애하는 프란체스카, 이 편지가 당신 손에 제대로 들어가길 바라오. 언제 당신이 이걸 받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소. 내가 죽은 후 언젠가가 될 거요. 나는 이제 65살이오. 그러니까 내가 당신 집 앞길에서 길을 묻기 위해 차를 세운 것이 13년 전에 바로 오늘이오. 이 소포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생활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으리라는데 도박을 걸고 있소. 이 카메라들이 카메라 가게의 중고품 진열장이나 낯선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참을 수가 없었소. 당신이 이것들을 받을 때쯤에는 모양이 아주 형편없을 거요. 하지만 달리 이걸 남길 만한 사람도 없소. 이것들을 당신에게 보내는 위험을 당신으로 하여금 무릅쓰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나는 1965년에서 1975년까지 거의 길에서 살았소. 당신에게 전화하거나 당신을 찾아가고픈 유혹을 없애기 위해서였소. 깨어있는 순간마다 느끼곤 하는 그 유혹을 없애려고 얻을 수 있는 모든 해외 작업을 따냈소. 빌어먹을 난 아이오와의 윈터셋으로 가겠어.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프란체스카를 데리고 와야겠어. 라고 중얼거린 때가 여러 번 있었소. 하지만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고 또 당신의 감정을 존중해요. 어쩌면 당신 말이 옳았는지도 모르겠소. 그 무더운 금요일 아침, 당신 집 앞길을 빠져나왔던 일이 내가 지금까지 한 일과 앞으로 할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는 점만은 분명히 알고 있소. 사실 살면서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지 의아스럽소. 나는 1975년 내셔널지를 그만두고 나머지 세월을 대부분 내가 직접 고른 일에 바치고 살고 있소. 한 번에 며칠 정도만 떠나면 되는 작은 일을 골라서 하고 있소. 재정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그런대로 살아나가고 있소.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오. 작업의 많은 부분이 푸겟 사운드 주변에서 이루어지오. 나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물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소. 강이나 바다 말이오. 아, 그렇소. 이젠 내게 개도 한 마리 생겼소. 황금색 리트리버. 나는 녀석을 하이웨이라고 부르는데 여행할 때도 대부분 데리고 다녀요. 녀석은 창문에 고개를 내밀고 좋은 촬영거리가 없나 두리번거리곤 하지. 1972년 메인주의 아카디아 국립공원에 있는 벼랑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발목이 부러졌소. 발목은 금세 나았어요.
나는 마음의 뭔지를 아는 채 살고 있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은 그 정도요. 당신 전에도 여자들이 몇몇 있었지만 당신을 만난 이후로는 없었소. 의식적으로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관심이 없을 뿐이요. 한 번은 제 짝꿍을 사냥꾼의 총에 이른 거위를 보았소. 당신도 아다시피 거위들은 평생토록 한 쌍으로 살잖소. 거위는 며칠 동안 호수를 맴돌았소. 내가 마지막으로 거위를 봤을 때는 갈대밭 사이에서 아직도 짝을 찾으며 헤엄치고 있었소. 문학적인 면에서 약간 적나라한 유추일지 모르지만 정말이지 내 기분이랑 똑같은 것 같았소. 안개 내린 아침이나 해가 북서쪽으로 이우러지는 오후에는 당신이 인생에서 어디쯤 와 있을지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순간에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려고 애쓴다오. 뭐 복잡할 건 없지. 당신네 마당에 있거나 현관의 그네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부엌의 싱크대 옆에 서 있겠지. 그렇지 않소?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소. 당신에게 어떤 향기가 나는지, 당신에게 얼마나 여름 같은 맛이 나는지도, 내 살에 닿는 당신의 살갗이며 당신이 속삭이는 소리. 로버트 펜 윌에는 신이 포기한 것 같은 세상이란 구절을 사용한 적이 있소. 내가 시간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아주 가까운 표현이오. 하지만 언제나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소. 그런 느낌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나는 하이웨이와 함께 해리를 몰고 나가 며칠씩 도로를 달리곤 한다오. 나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고 싶지는 않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느끼지도 않고 대신 당신을 발견한 사실에 감사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소. 우리는 우주의 먼지 두 조각처럼 서로에게 빛을 던졌던 것 같소. 산이라고 해도 좋고 우주 자체라고 해도 좋소. 그 무엇이든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위대한 구조 하에서는 지상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광대한 우주의 시간 속에서 보면 나흘이든 4억 광년이든 별 차이가 없을 거요. 그 점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려고 애쓴다오. 하지만 결국 나도 사람이오. 그리고 아무리 철학적인 이성을 끌어대도 매일 매 순간 당신을 원하는 마음까지 막을 수는 없소. 자비심도 없이 시간이 당신과 함께 보낼 수 없는 시간의 통곡 소리가 내 머릿속 깊은 곳으로 흘러들고 있소. 당신을 사랑하오. 깊이 완벽하게. 그리고 언제나 그럴 것이오. 마지막 카우보이 로버트.